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한테는 좀 특별한 자리고, 오늘 뭐 수능이라고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그 중대사가 있는 와중에 오늘은 우리는 전혀 다른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것을 제 삶의 약간의 궤적을 좀 녹여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햇볕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사실은 어려워요. 제대로 된 햇볕을 쬐는 것이. 저는 햇빛이 착 들어올 때 그걸 안 맞고 있으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막 바빠도 그걸 쬐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점점 그 이런 데 앉으려고 하면 이걸 막 펴주는 경향이 있어요. 괜찮다는데도 괜찮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펴주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언제냐면 기차나 그 버스를 탈 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묻지도 않고 척 쳐버리죠. 게다가 햇빛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치거든요. 좀 쬐다가 약간 더워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햇빛을 쬐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국토를 여행할 때도 바깥이 보이지가 않는 그 상황. 그래서 제가 그걸 못마땅해서 이런 그림까지 그리고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 햇볕과 책,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것이 같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책 생각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평창동에 있는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보고 이게 저 앞에서 한 10분인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책을 10권을 선정해서, 그리고 책 생각들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글을 써서 보내면 거기다가 이제 전시도 하고 하는 게 아마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볕이 드는 창가라고 하면서 책 10권을 거기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된 10권 중에 몇 권, 그리고 오늘 제가 쓴 거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3권을 가지고서 구슬을 깨듯이 한번 얘기를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쓴 책과 그다음에 내가 내 삶의 중요한 책들, 이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게 아마 이게 좀 이렇게 매듭처럼 아마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전 이랬는데, 이건 한참 옛날에 찍은 사진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던 울프스 더 레드 폭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훌륭한 점은 처음으로 완벽하게 동물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냥 이상한 막 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그 동물이 삶을 살았다면 이랬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고전입니다, 사실.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런 책을 보면서 살았는데 제일 좋았던 점은 그 책을 상응하는 자연이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막 그림도 그렸었습니다. 어렸을 때 책 보고서 그림 그리고 밖에 나와서 자연을 연구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혼자 하진 않고 제 동생인 김한민 작가라고 있는데,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둘이서 저렇게 같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민음사의 계열인 비룡소 있죠, 출판사? 거기서 같이 스톱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별 희한한 짓들을 많이 했는데, 이 동물을 좀 키웠는데, 나중엔 이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졸업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그 관리대장입니다. 네, 관리대장이었고, 이거 94년도 2월 5일이니까 되게 옛날이죠.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동물이 이제 그려져 있고, 밑에 보면은 사망하면 어쩌고 하고, 이게 서명도 하는 칸이 있고요. 대부분 제가 서명 다 했습니다만 한민이가 한 적도 있고, 저 빨간 줄이 이제 사망이 가면 저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그래서 질병, 먹이, 사고 이런 거를 기록하는 칸이 있었고, 이거를 보관하는 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써놓기도 했죠. 그 얘기는 엄마 아빠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만 돌아오라고 해도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이상한 보기 싫은 동물들이 있는 곳인데, 이러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처음 제가 영장류 연구를 하게 돼서 나온 비숲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비숲이라는 책과 다른 책도 좀 소개하고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을 할 생각인데, 일단 비숲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최초로 저한테는 동물의 서식지로 가서 연구를 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웅 할림은 뒤에 쌀락에 붙어야 되는데 국립공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 그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린 마음에서 갖고 있었던 신비함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그 기대가 뭐였냐면, 가면 저렇게 인간 세상이 끝나고 열대우림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굉장히 기대했었어요. 어떨까? 한 세상이 딱 끝나고 딱 전이 되는 그 지점,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진짜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캠핑 그라운드라고 해서 누가 야영도 하고 이런 곳인데, 저기서부터 펼쳐지는구나.
인도네시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기로 가면 된다. 그래서 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숲의 생물로 살면서 재미있는 삶을 살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근데 저 집을 우리가 아직도 전세를 놓고 있어요. 저는 갔다 온 게 2007년에 돌아왔습니다만 제 후배들이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저 집 요즘엔 좀 올랐는데 그 당시에 연세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굉장히 싸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기, 전화, 수도, 인터넷, 무편 아무것도 안 됐었어요. 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자연과 친숙하게 살았던 곳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늘 가지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리운 건 이 칼이에요, 칼. 여러분은 칼을 차고 보통 생활하진 않으시죠? 저도 원래 그러던 사람은 아닌데 칼을 차고 생활해보니까 좀 사람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용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좀 다른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 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런 장비를 이끌고 들어가서 뭘 하죠? 연구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동물 자체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가장 힘듭니다. 게다가 이제 30m, 막 40m 높이의 나무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를 잠깐 보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좀 숲을 사이에 잘 분간도 안 되는 그렇지만 얘는 보는 순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도망을 가거든요. 이렇게. 도망도 완전 제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한 5초만 만에 사라져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뛰어다니면서 같이 경주를 하면서 걔가 도망가지 않을 때까지 경주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도 제가 태어나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패배하죠, 우리 인간이. 그렇지만 이제 패배하는 게 처음에는 바로 패배하다가, 그 다음에 5초 정도는 같이 달리다 패배하다가, 이런 시간을 점점 늘려나가면은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투쟁을 겪었었어요. 저는 그때 게다가 30대가 넘어서 가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저 나이가 훨씬 젊은 그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추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재미있던 거는 또 한번 살다 보니까 약간의 그 스토커가 된 느낌이었어요. 스토커. 왜냐면 나는 내 삶은 없고 그냥 얘 삶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파라 원수에게도 약간 불쌍한 눈으로 가끔 쳐다봅니다. 자기가 할 거 이렇게 먹고 있다가 좀 심심할 때,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라는 식의 이제 나중에 훈련 다 도망가지 않을 때도 이렇게 뻔히 쳐다보면서 굉장히 딱하다는 식의 표정을 지으면서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동물의 먹이 생태를 연구했어요. 어떤 먹이를 먹는지. 지금 엄마가 아이랑 같이 있는 장면인데 김파원숭이 아이는 엄마 배에 이렇게 매달려서 항상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애예요. 왜냐면 맨날 그 청룡열차 타듯이 엄마가 막 다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정말 신나는 어린 시절을 겪는 친구예요. 이렇게 다양한 걸 먹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일종의 무화과, 길이만 한 8cm 되잖아요. 저거를 쌍게 꼭 다 먹지 않고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서 30m 아래에서 맞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 막 한국 욕이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그 한국 욕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냐고 했더니 너 때문에 알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꽃도 있는 꽃도 많이 먹습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부케를 주고받는 문화가 어쩌면 처음에는 그냥 먹을 걸로 선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옛날엔 꽃다발을 주면 고마워 막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단한 몸을 이끌고 사실 집에 돌아온 날이 굉장히 많았고 이렇게 집에 오면은 언제나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멍 때리던 의자가 있어서 그 맨날 친구들이 멍 때리는 의자라고 부르던 곳이 있었는데 근데 집에도 생물이 많아요. 우리는 보통 집 안에 있는 생물을 별로 반기진 않죠. 저도 뭐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이 모든 생물이 다 집에서 발견한 생물이었어요. 어느 날 집 옆에서 이상한 같은 소리가 나서 보니까 개구리가 저렇게 뱀한테 집어 삼켜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개구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렇죠? 점점 빨려 들어가는 올챙이적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방해를 받아가지고 뱀이 이렇게 문 상태에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으려니까 이렇게 딴 데서 조용히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방이 그렇게 비누를 좋아합니다. 비누를 좋아하는 생물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누를 먹어요, 애들이. 그래서 저렇게 화려한 색상의 나방이 이렇게 화장실의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이 박쥐는 낮에 잘못 나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박쥐입니다. 건너면서 항상 장화에 막 물이 들어가고 뭐 이런 거 건널 때마다 아시죠? 가장 그 안전해 보이는 돌이 가장 배신을 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물이 들어와서 축축한 상태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숲에서도 많은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동물은 거대 다람쥐라는 동물이에요. 거대 다람쥐인데 꼬리 빼고 한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어떤 소리가 나냐면 정말로 과장 하나 보태지 않고 이런 소리가 납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요. 무슨 레이저 총 소리 같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누가 이상한 장난감 숲에 가져온 줄 알고 막. 그리고 이 아래는 뭘까요? 어떤 동물의 똥인데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표범의 똥입니다. 좀 이따 다시. 표범이 실제로 살고 있는 숲에서 있었고 그 숲에 있으면 내가 그냥 한낱 그냥 먹잇거리가 될 수 있다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숲이니까 한국에서 가는 숲과는 완전히 기분이 다르죠. 두려움도 당연히 없지는 않습니다만 훨씬 뭔가 숭고함이 있습니다. 겸허함이 생기고 숲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는 그런 게 다 사라져버려서 무서운 게 없잖아요. 숲 안에. 물론 유튜브 크게 틀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섭죠 사실. 그거 외에는 별로 무서운 건 없어요. 근데 확실히 최상위 포시지가 있는 숲은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참 쫓아다닌 끝에 결국 긴팔 원숭이를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2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었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와 먹이 생태를 그래서 막 저렇게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으기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어찌 하다 보니 한국 최초의 야생 영장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생 영장류 말고 뭐 DNA를 하고 이런 연구는 있었습니다. 동물원에서 한 연구도 있었죠. 하지만 야생 서식지에서 한 경우는 일단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밀림은 지금은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글과 밀림을 주제로 한 TV 프로가 뭐 있죠? 유명한 거? 정글의 법칙인가요? 끝났나요? 다행입니다. 왜냐면 그건 정말 안 좋은 프로인데. 왜냐면 맨날 그 정글의 법칙의 팀이 로케를 할 때 현지에다가 하는 질문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거기 잡아먹을 거 있느냐 없느냐밖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편성을 하는, 기획을 하는 프로입니다. 근데 밀림은 실제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생물이 어우러진 곳이고 그냥 가서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슨 자본주의적 경쟁을 할 때 거의 정글의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실제 정글이야말로 한 종이 우점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무슨 대기업이 우점하듯이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정글이에요. 그 점이 굉장히 멋진 면이고 또 가장 특이하고 창조적인 생명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어떤 생물일까요? 바로 라플레시아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다고 합니다만 저게 저렇게 접혀 있다가 밤사이에 저렇게 하나씩 펼쳐집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로 저 정도 크기예요. 현재 나오는 저거보다 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꽃이 가장 신기한 건 뭐죠?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왜 나죠? 바로 저 파리를 꼬이기 위해서 나는 건데 파리는 벌에 비하면 너무너무 효과적인 수분 매개자인 거예요. 일단 벌은 좀 느리잖아요. 파리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벌은 경쟁으로 하는 식물이 많아요. 벌에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파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종의 초특급 DHL 서비스 같은 거죠. 윙윙윙 다니니까.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제 갓 피어난 꽃이 죽음의 냄새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 그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정말. 생각해 보시면 야들야들한 진짜 방금 피어난 꽃인데 거기서 죽음의 부패를 흉내내는 냄새를 낸다.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한번 맡아보면 처음에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피자마자 맡아봤는데 그렇지만 솔솔솔 나요. 굉장히 신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거기 있으면서 제가 재미있는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얻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였냐면 한 동물의 관점으로 아예 살아보니까 그냥 쫓아다녀보니까 얘가 여기서 주인공이자 주체구나. 우리 인간은 방문자고 사실은 정글은 다양한 주체의 그냥 사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제목도 비수비라고 지었지만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저는 비를 되게 좋아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최근 한국에도 특히 기후변화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하염없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비가 오면 다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우비 쓰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썼냐면 모두가 평등하다. 그 어떤 무슨 포식자고 피식자고 큰 동물 작은 동물 할 거 없이 비가 오면 그냥 다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비가 올 때까지. 그 평등함이 주어지는 거. 그게 비의 굉장히 멋진 점이에요. 그 저는 되게 소음에 민감한 사람인데 특히 한국에서 그게 되게 힘든데 그래서 가장 행복할 때가 비 올 때. 왜냐면 비 오면 그래도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다들 집에 좀 들어가는지 아니면 좀 덜 떠드는지 소리 자체가 전달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비에 좀 천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열대 우림, 특히 아마존 같은 그 큰 우림은 비의 일부를 자기가 스스로 생산을 합니다. 그 응결핵이 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수분이 거기서 증발산되는 것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노는 것처럼 돼서 실제로 스스로 비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 이후에 비숲을 다 쓰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이 습지주의자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거 제가 아까 그 책 생각들이라고 하는 10권의 책을 선정한 것 중에 제가 우리 슐레비츠라고 하는 이거는 동화입니다. 동화. 한국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새벽이라는 작품인데 굉장히 멋집니다. 한번 꼭 추천해 드리는데 그냥 새벽에 저 호숫가에 나가서 배 타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볼 때 그렇게 저도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로 돌아가 보면 특히 저렇게 물이 맺혔은 그 밖에서 비가 올 때 집 안에 있는 거 굉장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혹시? 저는 굉장히 그게 마음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물이 맺혀 있는 공간을 봤을 때도 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비가 우리 뭐 태초부터 당연히 있었는데 우리 인류의 문명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지만 비에 대해서 내놓은 답은 뭐죠? 여태까지 인류가 내놓은 유일한 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산이고 하나는 우비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기술이 발전했으면 뭔가 하나 더 나올 만하지 않나요? 뭔가 뭐 누르면 윙 하면서 윙 하면서 갑자기 수분이 막 몸을 닿지 않게 하는 희한한 기술이라 그런 거 하나도 나온 적 없어요. 그 정도로 비라는 건 사실 굉장히 압도적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유일하게 대응책이 그래봤자 우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가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비가 오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숲은 제가 그전에 썼던 숲은 그런 물과 무태 수직 구조, 아까 증발산을 통해서 자기 비가 만들어지고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하는 수직 구조라면 습지는 물과 무태 수평 구조로서 물이 묻과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습지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이 물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습지주의자라는 책을 썼는데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 습지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습지주의라는 말은 페르난도 페소라는 어떤 그 포르투갈 작가가 습지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만든 문학 사조인 습지주의 또는 늪주의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이 사조 자체는 늪과 습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제 동생인 김한민 작가가 쓴 그 번역한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가졌는지 책에서 이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래서 그 출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습지에서 내 삶의 방식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저만큼 뭐 습지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공간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보통 실연을 당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죠? 물가로 많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물가로 한강 같은 데 가잖아요.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뭔가 근원적으로도 이렇게 충족되는 것이 있고 사람을 위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쯤 잠긴 무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무대처럼 느껴져요. 그 물 자체가 그 경계가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생물들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습지에 가면 실제로 이런 습지 생물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출현했다가 자기는 물론 자기가 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 동물들은 관찰자에 의하면 출현했다가 퇴장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물총새 같은 생물, 물총새 참 이름 재밌게 잘 지었죠. 이건 제주도에서 찍은 것인데 게다가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같은 작품을 두 번 다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습지에서라는 무대를 가면 여러분 이런 연못, 특히 동화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연못을 실제 그러니까 자연 연못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인공 연못 말고 있긴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이런 곳. 왜 드물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덮어버리고 없애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숲도 많이 베어지지만 숲은 베려면 어쨌든 외행 소리 나면서 벌목을 해야 되잖아요.
습지는 그냥 흙을 덤프트럭으로 해서 떼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파괴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습지라는 곳을 공간을 좋아하지만 어쨌든 거기 안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가령 고체성의 숭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습지와는 정반대로 정형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그래서 액체적인 속성은 조금 더 하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단단하다고 했을 때 좋다고 느껴지고 뭐 이렇게 물렁하다, 이렇게 물처럼 흐리멍텅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확실히 액체성을 하등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체성의 숭상이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강이라고 하면 저렇게 정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특히 지도 같은 데서. 그 지도에 나오는 저 강의 모습이 딱 여기는 요만했다가 여기 넓어지고 하는 이 모양이야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고체성에 정형성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강이랑은 어떻죠? 비가 오면 저렇게 넘쳐 흐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범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넘쳐 흐르는 그 모습도 그것도 강의 모양이고 말라 있었던 그 형태도 강의 모양인 거예요. 원래 한 가지 그 너비나 모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수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변하는 것이 물의 속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과 습지의 속성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을 경우에 서식 조건이 다양화가 됩니다. 수많은 미소 서식지가 생기고 거기에 다른 생물들이 살 수가 있어집니다. 특히 멋있는 거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어류들이 웅덩이에 갇혀 있다가 수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다른 연못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범람원에서 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두 연못 사이에 마른 간격을 넣는 오작교처럼, 물의 오작교처럼 그 어류들이 여기저기를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강이 넘쳐 흘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물고기들도 분산을 하고 개체군이 증식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는 침수됐다고 해서 사고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람원에는 이런 식으로 고여있고 어느 정도 넘쳐 흐르는 것이 정상이고 여기다 건물을 지을 때는 이렇게 부유하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떠 있어요, 물에.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하천이 많이 있는데 하천의 범람원에다가 그냥 콘크리트를 고정하는 건물을 짓는 것은 사실 바보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침수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이렇게 인간의 기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유하는 건물을 여기저기서 많이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정성만 있는 게 아니라 건조함에 대한 편향이 있어요. 건조함. 우리는 비가 내리거나 어떤 물이 생기면 그것은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젖고 나면 바로 바싹 마르게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을 바로 하수구나 이런 걸로 배수를 너무너무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충전이 안 되고 오히려 이쪽은 너무 마르지만 저쪽은 너무 젖어 있는, 너무 물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비가 내리고 하면 어느 정도 맺혀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연적 조건이고 사실 그래야 여기저기로 물이 너무 모이지 않아서 침수의 피해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의 농담 삼아서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는 그토록 촉촉하게 유지하길 원하면서 그래서 뭘 뿌리고 난리지만 문 밖의 세계는 물기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원한다. 배수를 그만큼 심하게 하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딘가 딴 곳에서는 굉장히 몰려있게 돼 있고 지하수는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또 양의 집착, 음의 편견. 우리는 습지는 음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죠. 뭔가 음침한.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에 나온 실제로 슬픔의 늪이라고 부른 뭐 조관우의 늪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 그의 늪에서 탈출했니?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또 미국의 대중문화에서는 아예 늪의 괴물을 The Swamp Thing이라고 하는 그 아예 캐릭터가 있습니다. 늪에서 뭔가 나올 것 같은 괴물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되고 있죠. 또 그런 늪지에 사는 식충 생물들 뭔가 을씨년스럽고 뭔가 좀 선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히 그 물의 고인밖에 없는 습지일수록 이런 생물들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가려져가지고 음침한 곳일수록 광합성으로 영양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곤충을 먹는 쪽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것 뿐이고 그게 전혀 뭐 악하고 음하고 양하고 이런 거에 상관이 없죠.
또 습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신미성, 바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지는, 저는 완전히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이 거대한 붓을 두껍게 칠해놓은 것 같은 그런 습지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런 완전히 그냥 바로 그 물길이 만들어낸 저런 무늬들,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초록색의 웅성거림이 그 경계에 나오면서 생물들의 서식지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젖은 땅의 맛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듯이 마시고 자라고 나붓기다. 그리고 거기에 또 생물들, 또 하나의 책, 제가 그 10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불란서 책인데, 그냥 저 물총새를 프랑스어로 마흐땡 백쉐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책이 너무너무 옛날 책이 40년대 책이에요. 근데 저는 우연히 갖게 되는데, 이 책도 사실 주문하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책에 이 물총새들의 부부의 삶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특히 일러스트를 좋아하시는 분한테 이 물총새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찰리 하퍼라고 하는 이 작가는 굉장히 대칭성과 기하학적인 어떤 구조로서 또 생물을 잘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습지의 생물의 맛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어서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다 습지 생물이죠.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물새도 물에 비치는 모습과 이런 기하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습지 있으면서 근데 한 가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습지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었던 댐을 다시 허무는 트렌드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댐을 많이 짓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건 이제 스위스런드의 모습인데, 있는 댐을 허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댐을 허물고 있는 모습의 이유는 뭐죠? 댐을 많이 허물을수록 짙은 파란색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2022년의 자료인데 꽤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아래가 연한 하늘색이 10건이고 올라갈수록 심지어 130건이잖아요. 댐을 그렇게 많이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통나무를 옛날에는 거기에 나무들이 쓰러져서 안에 있으면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다시 그대로 두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어요. 오히려 잠자는 그 통나무들이 있음으로써 거기 하천 생태계가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자연적인 복원을 이른바 리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강의 혁명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다시 그 강들을 자연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인공적인 모습으로 억제되었었던 물의 흐름을 자연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적어도 서유럽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습지주의자를 쓰면서 있었던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던 이런 것들이 제가 결국 이 리와일딩 오늘 이제 주제로 된 책을 쓰게 됐었던 좋은 연결고리였어요. 마이크 상태가 좀 고르지않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자연적으로 다시 제대로 복원한 온전한 생태계가 가장 좋은 기후변화 대책 중에 하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10권 중에 책 중에 하나를 제가 선정한 코너스톤, 이런 건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이 책은 수많은 동물들이 얼마나 사실 그냥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정말 대단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책이에요. 이 코너스톤. 제가 시간만 있다면 이걸 번역을 하고 싶은데, 일종의 동물들의 신존재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서식지에 속해서 살고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서식지를 일종의 만드는 역할, 일조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게 아까 저 코너스톤즈의 내용이고, 그게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리와일딩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그렇게 이제 길게 얘기나 1시간 정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리와일딩이라는 것을 들어보시지 않으신 분은 오늘 그 기본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건 제가 썼고 안 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저는 당연히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만 별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만은 아니죠. 안 하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결국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는 이제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저도 자연을 관찰하면서 어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죠. 우리가 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간판이 써 있는 바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뭔가가 당신의 식물을 먹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정원은 생태계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텃밭을 키울 때 송충이가 와서 상추잎을 뜯어먹었다고 되게 분노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텃밭이
그 생태계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만약 아무것도 뜯어먹지 않았으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텃밭인 거죠. 그만큼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황폐화됐는지를 오히려 말을 해주는 겁니다. 뜯어먹히면 반가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작이 나면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뜯어먹히고 나눠 먹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물들의 신존재론을 얘기했었죠. 딱따구리가 이렇게 두들겨서 구멍을 만드는 그 행위가 결국엔 뭘 또 일어나죠? 자기는 그냥 먹고 자기가 둥지를 파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다른 생물들의 구멍이 됩니다. 다른 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딱따구리한테 인터뷰를 해서 왜 그토록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십니까? 하면 뭐라고 답할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우린 모르죠. 하지만 효과면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 가령 이 해달 뭐 캐릭터 보노보노라는 캐릭터로도 알려져 있는 동물인데 이 성게를 먹고 있죠. 성게 쏘여본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그걸 그냥 가슴에 올려놓고 먹을 정도로 귀엽지만 터프한 친구인데 성게가 해달이 성게를 먹는데 성게는 사실은 또 이 미역이나 갈조류 이런 걸 먹습니다. 조류를 먹습니다. 근데 해달이 많이 있을 때는 성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성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숲이 우거져 있어요. 바다 숲이.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해달이 사라진 곳에서는 지나치게 성게가 많아지고 지나치게 많아진 성게는 또 다시마와 이 조류를 먹기 때문에 숲 자체가 사라져 있습니다. 바다 숲이. 그러니까 해달이 있고 없고가 숲 자체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데 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종을 저쪽에 보면 서양식 건축물에 아치 있죠. 아치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돌을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왜 키스톤이라면 저걸 빼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이 저 키스톤 역할을 한다 해서 핵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달이 있는 바다숲과 해달이 없는 바다숲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새로운 발견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몇 가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리와일딩이 나온 배경입니다. 가령 저 나무는 지카로틀이라는 나무인데 이렇게 열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너무너무 단단해요. 단단해서 웬만해서는 깨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옛날엔 대형 동물들이 이거를 부셔서 종자 분산을 해줬던 건데 그 대형 동물이 이제는 멸종됐기 때문에 아무도 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깨면 저렇게 씨앗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말을 풀어가지고 말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굽으로 깨가지고 그걸 대신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증거가 뭐냐면 어떤 증거냐면 그 옛날에 대형 동물이 하던 역할이 상실되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또 나무줄 중에 이렇게 밑둥을 쳐버리면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저런 현상이 있어요. 저런 걸 커피싱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하도 많은 대형 동물들이 나무를 치고 지나가서 나무를 특히 코끼리 같은 애들이 우지끈 그 나무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럴 때 그 밑둥에서부터 마구마구 솟는 그 적에 그런 동물들하고 같이 살았던 식물들의 적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굵은 나무에 다시 올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한번 뿌개지게 하면. 이런 것들이 그 동물들하고 공진화했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발견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리와일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와일딩 하면 이런 장면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야생화, 안 그래도 뭐 농촌에서 인구 소멸이 얼마나 심각한데, 근데 만약 인구 소멸돼서 저렇게 되면 여러분은 안 좋으신가요? 저는 되게 멋지지 않나요? 그러면 또 사람들 저것 때문에 구경하러 갈 텐데요, 실제로. 이거는 중국에서의 장면이에요. 실제 사람들이 떠난 도시. 인구 소멸이 되는 곳은 재자연화해야 됩니다.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동물을 또 보러 가는 사람, 식물을 보러 가는 사람, 또 새로운 또 경제 모델이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앨런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이 약간 그런 걸 상상을 했습니다. 이게 표지인데 사람이 떠나고 나서 다 식물들이 다시 한번 잠식하고 있는 듯한 그 시나리오를 그려본 책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런데 사실은 저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리와일딩이라고 하는 그 야생을 다시 찾는다는 게 현 시점에서, 게다가 21세기 현 시점에서 한다는 건 사실 대단한 전환이에요. 그동안의 문명의 역사는 이랬잖아요. civilizing the wilderness, taming the wilderness, 야생을 길들이는 거, 문명화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문명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문명의 역사는 자연을 지배 및 통제하는데 완전히 그게 핵심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야생, 이것은 문명의 대척점이자 적이었죠. 근데 그것을 다시 이제 되돌리려고 한다? 그건 굉장한
패러다임적 전환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국에 전파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그 점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개념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감을 잡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자체 조절되는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인간 자연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 과학을 자체 조절되는 생태계, 우리가 지금까지는 뭔가를 복원 사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멸종된 동물을 복원하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끝도 없는 관리를 했어요. 끝도 없는 관리.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이렇게 뭐 없애기도 하고 또 새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끝도 없는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이 알아서 하게끔 놔두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리와일딩의 경우에는 인간이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는 자연이 스스로 조절되게끔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다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생성은 자연적 과정의 자율성이다.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리와일딩이 처음 90년대 나왔는데 그때는 개념이 이 세 가지 C라고 하는, 그래서 코어가 핵심 서식지, 코리도가 통로, 생태 통로, 카니버는 육식동물, 이 세 가지 C의 개념에 천착한 개념이었어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서식지를 잘 연결하고 여기는 확실히 보호되고 잘 연결하고 여기에 대형 포식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이게 가장 궁극적인 자연이 제대로 복원이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되게 됩니다. 가령 영양 단계 리와일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이 피라미드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먹이 피라미드 위에 있는 동물들이 없어졌잖아요. 꼭대기에는 포식자들. 그거를 다시금 복원하는, 그 영양 단계를 복원하는다 해서 영양 단계 리와일딩이라고 합니다. 그 피라미드의 단계가 다 영양 단계거든요. 이 아래 걸 먹고 아래 걸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는 수동적 리와일딩,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방치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국어에서는 방치란 단어 굉장히 안 좋게 사용하죠. 어디서 뭐 민원 넣을 때 여기를 방치했다 하면 벌써 그 말만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어쩔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제일 잘하는 거라는 거. 그 수동적 리와일딩, 적극적 방치 이런 것도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스스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 정의를 제가 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훼손된 생태계가 다시 온전해져요. 훼손됐다는 건 뭐죠? 인간 때문에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생태계를 대상으로 리와일딩 하진 않습니다. 뭔가 결여가 된, 누락된, 문제가 생긴 생태계, 인간 때문에. 근데 다시 온전해지도록 어떻게 한다? 종의 도입 또는 재도입. 아까 그 늑대 같은 케이스처럼. 또는 철저한 무개입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방치. 상실 또는 저하된 생태적 원리를 복원시키면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 동식물을 다시 복원하지만 그냥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걔네가 돌아옴으로써 상실 또는 저하되었던 생태적 작용들이 돌아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없어졌던 종을 그냥 다시 데려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리고 점차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저는 리와일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밑에 써놨죠. 아니, 종을 도입하는 엄청난 능동적인 행위랑 철저한 무게입? 두 개는 너무 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드시죠? 실제로 되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도입 또는 재도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죠? 한 번도 한국에 없었던 걸 데리고 오면 도입이죠. 근데 멸종돼서 다시 데리고 오는 걸 재도입이라고 말합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두 개는 종을 도입하는 것과 철저한 무게입은 굉장히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생태계 원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아까 제가 방치할 경우에 우리가 리와일딩을 하기 위해서 방치하면 사실 자연에 손이 미치면서 다시 그게 재자연화 되겠죠. 가령 곤충들이 날아들어오고 꽃가루가 날아들어오고 새들도 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놔두면 알아서 어느 정도 생태계가 돌아가겠죠. 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포식자는 안 오겠죠. 38선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섬이나 다름없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최상의 포식자의 경우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벽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인간이 제대로 그걸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종 도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이 하는 역할을 대신 인간이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면에서는. 그래서 다른 것은 자연의 힘에 기대서 저절로 오도록 하는 것이지만 종 도입과 재도입은 그렇지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실 온전하게 자연의 힘이 미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대척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리와일딩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준 책이 바로 조지 몽비어라는 영국의 언론인이 쓴 페라리라는 책인데 그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활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지 몽비어인데 지금 나는 되게 유명한 칼럼니스트이자 활동가입니다. 저는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그 리와일딩 그 페라리라는 책에 이 사람이 만든 표어가 이겁니다. 침묵의 봄에서 소란한 여름으로 가자. 침묵의 봄은 레이첼 카슨의 책이 제목이죠. 그 당시 이제 농약으로 많이 이제 그 초토화된 생태계에 대한 걸 썼는데 침묵의 봄에서 이제 그런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은 좋다. 그 조금은 지금도 많이 씁니다만 그래도 좀 나아졌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걸 덜 쓰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소란한 여름으로 이제 계절도 바뀐 거죠. 소란한 굉장히 복잡거리는 그 자연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파괴적인 걸 좀 덜 하는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표어로 썼습니다. 굉장히 멋진 표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누군가 그 다음에 쓴다면 가을이어야 되겠죠. 이 봄, 여름, 가을이니까. 그 다음에 뭘로 가을로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 리와일딩이란 말을 활생이란 단어로 좀 제가 의역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리와일딩은 직역하면 재야생화이죠. 다시 야생으로 만든다 이 뜻이니까. 근데 일단 내음절이나 되고 좀 복잡합니다, 단어가.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그 구글이나 이런 데 넣으면 꼭 야생화 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검색 결과가 좀 이렇게 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면도 좀 좋지는 않고. 게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리라고 했을 때 리와일딩 하면 어떤 특정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리와일딩은 과거의 시점은 참고만 할 뿐 아까 인간이 관리를 최소화한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우리가 실수로 훼손된 걸 수정한 다음에는 그 다음한테 자연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의 자연스럽고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알아서 그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꼭 돌아가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재야생화보다는 활생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다. 라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많이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리와일딩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예요. 아까 어떤 특정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과거는 당연히 기존은 아니더라도 참고는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생물들이 누락됐는지 멸종했는지 지금 결여된 게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이 뭐냐? 벤치마크 할 때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령 이 홍적세 시기 또 홀로세, 지금은 인류세라고 부르지만 도시화가 한창 벌어지기 직전 시대를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고 아니면 농업이 아주 확대되기 전의 시점으로 아예 기준을 할 때도 있고 대형 동물들이 멸종을 많이 했던 홍적세 시기를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 저런 뚱딴지 같은 얘기가 있나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홍적세 시기에 동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엉터리 같은 게 아니라 그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인류가 막 발전한 때부터 하도 동물들이 많이 멸종을 돼서 그렇습니다. 이따 그 얘기 좀 나올 텐데. 원래 이 지구는 저런 대형 동물들이 마구 돌아다닌 것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였어요.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나타나면 이상한 상태처럼 생각하지 모르지만 생태계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 런던에 있는 곳이 실제로 이랬다는 겁니다. 이거 아프리카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국 트라팔가 광장이 12만 5천 년 전에는 이 모습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영국의 식물들은 저 동물들한테 적응한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 몽비오라는 사람이 페라라에서 쓴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생계 4기 홍적세 때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멸종했어요. 특히 이 북미 보세요. 이렇게 검은색이 멸종한 동물들인데 특히 대형 동물의 얘기입니다. 대형 동물이 엄청나게 많이 멸종하고 비교적 많이 안 죽은 데가 어디죠? 아프리카. 그래서 아직도 코끼리, 물소, 코뿔소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좀 덜 생생될 때 덜 멸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지만 실제로 옛날엔 지구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 대형 동물들이. 대형 동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가장 주된 가설은 바로 인간이, 그다음 선사시대 인간이지만 인간이 과학살해서 그렇다. 그래서 특히 호주라든가 남미라든가 미국 대륙의 그 소위 말하는 신대륙 있죠. 신대륙에 인류가 도달한 그 시점과 대형 동물들이 멸종하는 시점이 되게 일치합니다. 일단 인간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집단으로 같이 몰려다니면서 사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크니까, 몸집이 크니까 표적으로 삼기도 좋고 느리고, 게다가 번식 속도가 느리죠. 한 번에 많이 낳지 못하고. 그래서 게다가 인간 입장에서는 저거 한 번 잡으면 완전 왔다잖아요. 뭐 고기 양이 엄청난 거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할 만한 거죠, 인간도 사실은. 그래서 사실 과학살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죽었다라는 것이 현재 제일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와일딩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있다 말씀드리고, 수많은 단체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의 수많은 단체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리와일딩 유럽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인데, 이 그림들은 이 작가가, 리와일딩 유럽의 소속 작가가 실제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나라들의 프로젝트들을 그린 건데 너무 그림이 아름다워요.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여기 좌측 하단이 바로 포르투갈 코아벨리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그곳을 올해 5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리와일딩 책의 7장인가 8장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혹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몇 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 이미 많이 이해하셨겠지만 사례들을 한 3-4가지 빨리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 사례인데, 이거는 아마 여기저기서 언론을 많이 타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초창기에는 리와일딩 사업으로 표방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서 얘기가 됐던 거죠. 지금은 이제 95년도쯤에 풀어놨습니다. 거기서 멸종되었던 늑대들 다시 복원하기 시작한 게 95년도니까 25년이 아니라 30년 정도 됐죠. 30주년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 가축을 죽인다고 없앤 거예요, 그 늑대들을.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엘크 사슴이 굉장히 치솟았어요. 5천에서 2만 마리로 치솟았어요. 늑대 복원한 다음에는 6천에서 8천 마리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옛날에는 늑대가 없을 때는 어쨌죠? 늑대의 사망률이 1위가, 죄송합니다. 사슴의 사망률의 1위 원인이 적설량이었어요. 잡아먹는 동물이 없으니까. 가끔 질병도 있었습니다만. 자, 사망률이 1위 원인 적설량은 그러면 당연히 겨울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늑대가 사망 제1 원인이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그 변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그냥 사망 원인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늑대는 연중 사냥을 하잖아요. 겨울만 사냥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적설량 때문에 많이 죽었던 사슴들이 보통은 시체가 겨울철에만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는 연중 사냥을 하니까 연중 시체가 골고루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초반과 먹이를 더 균등하게 분포시킨 영향입니다. 숲에서는 시체를 먹고 사는 동물이 그렇게 많습니다. 시체가 한번 발생하면 수많은 동물들의 파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균등하게 분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 많은 동물들이 복원되는 역할을 늑대가 하게 됩니다. 늑대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지 마시고 제가 일단 말로 설명할게요. 사슴을 당연히 잡아먹으리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예상했었어요. 근데 사슴을 잡아먹어서 사슴의 수가 줄어든 것만이 아니라 희한하게 숲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숲이. 왜 숲이 들어오나 생각해 보니까 상식적으로도 옛날에는 숲이 늑대가 없을 때는 잡아먹는 동물이 없으니까 얘가 그냥 마음 놓고 다 뜯어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묘목, 나무들이 재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묘목이 아무리 올라와 봤자 그럼 사슴이 뜯어먹었으니까요. 근데 늑대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곳에서 가만히 있다가 오면 갑자기 그 냄새가 결국 전달이 되잖아요. 한 곳에 있다 보면 냄새도 농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게 되니까 어떤 나무들은 자랄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좀 그래프가 어렵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X축은 뭐냐면 늑대가 분포할 확률이에요. X축으로 올라갈수록 늑대가 더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Y축은 뭐냐면 사슴이 어떤 숲으로 진입을 할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 점선을, 그 실선을 보고, 실선은 뭐냐면은 사시나무 군락이에요. 사시나무 군락. 이 실선은 갈수록 확 떨어지죠. 무슨 얘기냐면 사시나무 군락은 원래 그 사슴이 좋아하는 곳인데 늑대가 분포할 확률이 높을수록 사시나무 군락으로 안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대신에 이 점선, 이건 큰 점선 뭐죠? 이것은 오픈 에리아, 그냥 나대지예요. 나대지는 자기도 노출이 되지만 포식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기회가 약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매복당하지는 않죠. 나대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늑대들이 있어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늑대들이 분포할 확률이 있어도. 한마디로 사시나무 군락은 늑대가 있을 것 같으면 안 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 사슴들의 GPS 데이터를 가지고 한 연구예요. 그 정도로 움직임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나무 군락이 늑대가 거기 포진하고 있으면 오히려 사시나무 군락이 자랄 귀가 있는 거죠. 사슴들이 안 가니까. 그 증거입니다, 이게. 또 이 어려운 이런 건 이제 여기서 끝나니까 이제 걱정 마시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하이wolf, 여기가 늑대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우측이. 좌측은 늑대가 별로 안 나타나는 지역이고. 우측의 경우에 이건 펠렛의 미인 펠렛이 뭐냐면은 사슴이 산 똥이에요, 똥. 똥이 4.1개가 발견되는데 여기서는 8.7이 발견이 되죠. 늑대가 현저하게 적은 곳일수록 똥을 많이 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마음 편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마음 편하게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반대로 아래는 어떻죠? 나무들의 높이예요. 늑대들이 별로 안 나타난 데서는 37.2. 늑대들이 많은 곳에선 49.3. 늑대들이 많은 곳에 나무가 훨씬 더 높죠? 왜? 덜 먹었기 때문에. 평균 높이가. 그래서 성인이 아니죠. 큰 나무가 될 그 고비를 넘기게 되는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늑대가 많은 곳에서는 똥도 덜 싸고 나무들 높이가 높아짐으로써 커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늑대 복원 전과 후 훨씬 높아졌죠. 그 높이가. 그리고 여기는 강인데 전에는 복원되기 전에는 확실히 침식됐잖아요. 왜냐면 수변 식물들 하도 뜯어먹었어요. 보통 동물들이 물가에서 물 마실 때 불안하게 마시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보면서 마시고 우리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않거든요. 노출되기 때문에. 근데 늑대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확실히 안정화됐습니다. 강변이. 그래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아까 뭐 목본 식물이 높이 자라고 수간부가 증가하는 등 뭐 이런 역할이 있었지만 수많은 다른 동물도 여기 뭐 비버가 증가하고 비버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댐 만드는 동물이죠. 네, 수변에 나무가 안정이 되니까 나무들이 생겨나니까 아까 그 사시나무 군락이 생기고 하니까 비버도 증가하고 윌로 이거는 뭐죠? 그 버드나무들도 증가하고 그 대신에 사슴들이 뜯어먹는 건 내려가고 엘크 사슴 수는 내려가고 뭐 늑대는 좀 요동을 쳤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숲에 온갖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숲은 그 늑대는 이렇게 직접적인 그 검은 화살표는 직접적인 영향이고 이것은 간접적인 영향. 그래서 비버가 많아지니까 수변을 안정화하고 비버가 많아지면 또 거기에 댐을 만들므로써 그 하천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흐름이 다양해지고 유속이 느려지는 곳이 생기고 조그만 연못이 생기기도 함으로써 거기에 수많은 어류와 또 파충류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 하나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많은 효과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늑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두려움의 경관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약간 시적인 단어인데 이게 현재 과학적인 용어로 굳어졌어요. 늑대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의 경관이 생겼다. 여러분 두려움의 경관이 생겼다 무슨 뜻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근데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같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딱 똑같은 데에서 2번만 그 깡패한테 돈을 뺏겨보면 그 동네 전체의 두려움의 경관이 형성이 됩니다. 다시. 그러면 정말 한번 그런 경험, 요즘에는 깡패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깡패도 그냥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한 2번 뺏겨보면 그 곳을 가릴 때 제가 핸드폰 쳐다보겠습니까? 멀리서부터 막 이렇게 보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뭐 보폭도 빨라지고 커지고 중간에 들어서 뭐 군것질 하겠습니까? 안 하죠. 행동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 편의점의 매상도 저 때문에 조금은 내려가겠죠. 평소에 살 거 안 사니까. 그런 식으로 여파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의 경관이 형성됨으로써. 사실은 늑대 때문에 생긴 그 사슴한테도 그 두려움의 경관이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제가 있었던 그 숲에도 두려움의 경관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표범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카메라 트랩으로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하게. 저희 외할머니는 한국에서도 호랑이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로 2세대에 걸쳐서 두 세대 전에도 있었던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동물이 다 사라진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냥 2세대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호랑이가 1913년인가 30몇 년에 죽었습니다. 한반도 남한에서. 그 정도로
그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근과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도 하나의 핵심종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귀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겁니다. 두 번째 전혀 다른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우스트바더슈플라센이라고 하는 곳인데 간척지예요. 그래서 여기 암스테르담에서 여기 스키폴 공항이고 암스테르담에서 얼마 되지 않는 기차로 30분 정도만 가는 곳이 되는 굉장히 복잡한 도시의 환경의 와중에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리와일딩의 사례입니다. 이 프란츠 베라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람이 가장 이제 주가 돼서 만든 곳인데 이 사람 원래 산업부지로 기획됐던 것인데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방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찰해 보니까 기러기떼가 와서 막 뜯어먹는데 기러기떼가 뜯어먹다 그 다음에 옮겨서 뜯어먹고 하면서 거기에 습지 환경이 어쩌면 저 동물들 때문에 잘 유지가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놔둬야 되겠다. 대신에 기러기가 먹는 걸로는 불충분하고 하니까 왜냐면 저 억새 같은 것도 잘 못 먹어요. 여기에 그 대형 동물 아까 멸종했었던 대형 동물들 걔네들은 없으니까 대신에 소나 말 같은 애들을 좀 풀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완전히 재자연화 시켜놓자라고 하는 꽤 그 당시 급진적인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6,000헥타르의 땅을 완전히 자연한테 돌려주고 83년도에 헤크 소라 34마리를 방사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위 떼가 먹이 활동하는 걸 관찰했고 이 복잡한 얘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있어야 그 동물들이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서식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강인한 성질을 가진 소와 말을 풀어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그들은 원래 가축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가축 아니야! 라고 하는 탈가축화를 시도합니다. 예전에는 마구간이나 이랬던 애들이지만 완전히 풀어놓고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차로 가면 얼마 멀지 않은 곳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들을 풀어놓고 너무너무 멋지죠. 저렇게 평화를 그냥 누비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불렀냐면 유럽의 세렝게티인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도 멋있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커닉 홀스라고 하는 말 종류고요. 여기 이 헤크 캐틀이라는 소입니다. 말과 소도 먹는데 부위가 달라요. 말과 소가 먹는 높이도 다르고 식물 종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있어야 제대로 식물상에 영향을 준다 해서 같이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탈가축하고 리와일딩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냥 완전 놔두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다 보니까 겨울철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렇게 죽기도 했습니다. 아사를 한 거죠. 왜냐면 경계가 있으니까. 이게 아까 도시 와중에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울타리가 있고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먹이 주기도 안 했으면 야생동물이라고 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사하는 개체까지 생겨가지고 시민단체들한테 고소까지 당했어요. 막 이렇게 신문에 만평이 나오면서 그 OVP에 가면 이렇대 하면서 이런 그림이 신문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도 볼 수 있는 유튜브에 가면은 여기 아예 실패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법원은 이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은 캡트 와일드 애니멀즈다. 좀 희한한 카테고리를 판사가 만들었어요. 야생동물이긴 한데 그냥 저기 있는. 그래서 개인적 소유관계는 아니다. 보통 동물은 소유관계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승소했어요. 오히려 OVP 쪽이.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비록 법안에서는 이겼지만 감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감사가 시행이 돼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비판이 가해지면서 특히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의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리와일딩은 사실 목표가 없다 그랬죠. 자연이 알아서 갈 길을 만들어주는 게 리와일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현재는 리와일딩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것은 약간 반면교사의 사례로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VP는. 하지만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고 여러분 네덜란드 여행 가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물은 근데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늙으면 사살되기도 하고 약간 늑대의 시선으로 관리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 번째 사례, 이거는 영국의 사례인데 넷 캐슬이라고 하는 농장입니다. 농장에 있는 돼지와 소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다닙니까? 저렇게 돼지와 소가 다닐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저 돼지는 정말 다른 돼지들의 고충을 알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자유를 누비고 있는데
그 농장은 별로 토양이 안 좋아서 농사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 주인인 찰리 버렐과 이사벨라 트리라는 사람들은 2001년부터 경작 포기하고 그냥 자연에 돌려주기로 꽤 급진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참고한 게 바로 아까 네덜란드 그 사례를 참고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것처럼 소말 돼지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그들이 뜯고 하면서 어디는 숲이지만 여기는 초원이고 여기는 습지고 이런 서식지가 잘 유지될 거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으로 자기네 땅에다가 옮깁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목초지 광목지였던 땅이 산림초원 중간지대 모자이크 지대로 실제로 전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이팅게일 맥비들 우리나라랑 같은 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터틀 도브라고 해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귀한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농장 때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람은 완전 스타가 돼가지고 곳곳에서 강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방문하는 수입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상의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소하고 말을 너무 개체해서 늘어나면 또 도살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거를 야생 방목고기라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사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실제로 맞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상의 포식자가 돌아와야 되겠죠, 거기도. 아무튼 그래서 이게 바로 before and after. 원래는 이렇게 농장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지금 이거보다도 더 우거져 있죠. 보통 농사를 짓고 하신 분이 이걸 봤다면 막 정말 탄식을 했겠죠. 헤헤, 어떻게 땅을 저렇게 만들 수가 있겠냐고. 근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와,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사벨라 트리라고 하는 그 주인분께서 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 책이 돼 있고요. 그게 한국에도 야생 쪽으로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와일딩에 관한 책이 한국에 3권이 있습니다. 역서가 2개가 있고 아까 보여드린 활생 제가 번역한 거, 야생 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쓴 거 리와일딩 선, 이 3가지가 한국에 나와 있는 리와일딩 책의 전부입니다. 현재까지는. 마지막 사례를 이거는 뭐 한 장밖에 없어요. 실제로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 홍족색 공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우리나라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등산 상표지 블랙 야크가 그런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 동물도 복원하고 맘모스까지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컬러설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최근에 멸종한 늑대를 복원했거든요. 3마리인가를.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맘모스도 복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 뭘 성공했냐면 맘모스의 긴 털이 나오는 쥐를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쥐는 혼자 다른 조상과는 달리 혼자 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거울 보고 깜짝 놀랐겠죠.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를 막 진행하고 저는 그런 종류의 것은 솔직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모리셔스에 있는 섬에서는 꼭 무섭고 그런 대형 포식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육지 거북도 리와일딩의 주요 대상 중에 되고 있어요. 얘네가 돌아옴으로 해서 또 그 식물들의 종자 분산 같은 게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또 모잠비크에 있는 고롱고사 내셔널 파크도 유명한 리와일딩 사이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런던에서는 그렇게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비버를 다시 복원하고 있고 런던의 지금 현재 사디크 칸 시장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비버를 그 런던에 복원하면서 가서 그 오프닝 연설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꽤 대중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리와일딩 헌장이 채택이 됐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나온 리와일딩 국제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일하고 있는 생명다양성재단이 한국에 최초로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근데 외국 사례 다 좋은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중요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죠? 저는 한국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조그만 사업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국의 포유류 도감을 보면요. 어떤 동물이 나와 있냐면 이 스라소니가 나와 있습니다. 김두한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 싸웠던 적의 이름이 스라소니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이 스라소니는 한국에 살았었던 동물입니다. 다만 북한에 대부분 기록들이 있고 남한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희귀종이었지만 남한에는
아직 번식 기록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왜 없었을까요? 북한에는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표범하고 호랑이들이 워낙 짱짱하게 버티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가 더 따뜻했으니까 표범이 훨씬 더 잘 살았을 것이고. 근데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 책에 나와 있었다는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 동물이죠. 어쨌든 간에. 그 국립생태원에서도 그래서 이 스라소니의 복원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기사에. 복원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인명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 포식자로서 역할을 하니까 긍정적이지만 남한에 서식했다는 자료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종의 도입과 재도입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거를 멸종한 거를 다시 될 거면 재도입이라고 그랬죠. 근데 도입은 한 번도 없었던 걸 하는 걸 도입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실은 외래종인 겁니다. 우리 외래종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자연보호를 하면서 외래종을 언급을 하느냐? 이 점이 바로 리와일딩이 기존의 패러다임과 크나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점이에요. 당연히 외래종을 도입하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령 이런 최상위 포식자의 경우에 만약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한국의 그 아종, 정확한 그 종은 없잖아요. 멸종했으니까. 그러면 근현종, 좀 바깥에 아주 멀지 않는 근현종을 데리고 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리와일딩입니다. 고전적인 복원 생態학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외래종으로 어떻게 데리고 와? 가장 우리 맨날 보이는 게 뭐 블루길 베스를 죽여야 되고 아카시나무를 베야 되고 뭐 맨날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고려하는 유연성이 있는 게 사실 리와일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서식했다고 하면 남한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게다가 원래 국적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한국 동물이라는 건 자연적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이 어디까지가 한국입니까? 광기토대왕 시절의 한국도 한국이면 치면 안 그래도 국가의 범위 자체도 사실 요동을 치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환경부가 유해동물이라고 지정한 리스트를 운영하면서 저 수많은 생물들을 고라니, 노루, 멧돼지 환경부가 엽사 사냥꾼 단체한테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죽이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시스템인 거죠. 이것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게 비정상적인 시스템이고 스라소니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라소니는 인간한테는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인간이 피해 끼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살금살금 잘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최상위 포식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멧돼지도 잡아먹고 노루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스라소니가 들어오면 굉장히 좋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라소니가 현대 문명하고 잘 맞다고 해서 마치 어떤 초보자 레벨 포식자로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초보자 레벨이랑 다름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된 사회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최상위 포식자가 바로 스라소니다. 스라소니는 영어로 린츠인데 그리스어에서 빛나다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빛나는 눈 때문에 그런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데 바로 스라소니의 초상.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야생의 앞으로 가져야 할 얼굴이고 제가 뭐 죽을 때까지 그래도 이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스라소니가 물론 스라소니 말고 다른 동물도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최상위 포식자가 돌아와서 그 엽사들에 의해서 죽이고 하는 것이 그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와일딩이라고 말은 표현했지만 어쩌면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10권의 책 중에 하나로 제가 선정한 프랑스의 철학자인 바프티스트 모리저라는 사람이 쓴 이것도 뭐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연한테 자유 진화를 허락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 그 말은 정클로드 지노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리와일딩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 진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물의 생명의 현상이 자유롭게 진화할 수 있도록 그 진화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을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건데 현재 다 막아놨고 차단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생물의 그 본연적인 법칙들이 뿜어져 나오게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그래서 자유 진화를 허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어쩌면 리와일딩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요 이 얼음 바로 이걸 제가 오늘 말한 것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는 모습인데 얼음이 굳어져 있는 호수나 연못에서 저 동물들이 저러고 있잖아요. 오리들이. 그들이 얼음이 녹아있는 데 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녹아있는 데 수영하기 때문에 안 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쟤네가 거기에 머무는 한. 그들은 저 얼음이 녹아있는 연못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것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온기로, 자신들의 활동으로, 자신들의 움직임으로써 저기 그 호수의 일부가 얼지 않도록 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 생물은 자기야 살고 있는 서식지를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것이 이 리와일딩의 핵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찾으는 야생성은 자기가 살 세상을 스스로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야생성이라는 것이. 다 만드는 것은 아니죠. 내가 내 먹이를 다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여를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여가 서로 맞물릴 때 그때 자연 생태계가 온전해지고 풍성해지고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 그게 과학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아까 집안에도 많은 생물이 찾아온다고 했었죠. 그것을 가장 느끼게 됐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외로웠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고 밤에 진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때 문을 누가 쿵쿵쿵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에 대체 이 밤에 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찾아왔을까 해서 문을 이렇게 끼익 혼자 열었더니 이 생물이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마치 무슨 바바리 코트를 탁 펼친 것처럼 비가 좀 오는 날이었는데 진짜로 저렇게 당당하게 문 지붕 들어오는 장면을 찍은 거고 그래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래서 진짜로 잠시 머물다가 가게 됐습니다. 이런 생물들이 찾아오는 세상에 좀 살고 싶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조지 몽비어도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리와일딩은 생태적 복원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자, 나는 생태적 권태로부터 벗어나 자생의 자연과 재연결되고 싶다고 이 사람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카야킹을 좋아하는데 그 책에 보면 실제로 카야킹을 하다가 돌고래를 만난 얘기를 처음에 초반부에 합니다. 돌고래를 만나서 있었던 그 엄청난 경험, 그런 자연에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태적 권태.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다만 어쩌면 여러분도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강남역에 오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생태적으로 어떤 경험이 선사될 것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요, 리와일딩에 대해서 나를 리와일딩 하라라는 일종의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도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책들 보면 나의 감수성을, 내 존재론적인 나의 감각을 열라, 내 스스로를 더 야생으로 만들어라 라는 식의 책들도 이제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생태적 권태뿐만 아니라 나의 다른 능력들도 리와일딩을 통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또 야생의 복원이 기후변화를 위한 좋은 대책이기도 하다라는 말까지 현재 나와 있고 열심히 그래서 뭐 인간을 위해서도 하고 생태계를 위해서도 하지만 전체 이 기후 위기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까지도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종합하면 이 리와일딩을 위한 대원칙을 세운 주요 논문이 있는데 10가지 규칙을 세웠는데 그 중에 10번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와일딩은 인간 자연의 공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예, 이것은 단순히 뭐 좀 더 뭐 야생으로 만들고 좀 더 자연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패러다임 전환,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배척하고 죽이고 통제하려고 했던 야생을 완전히 다르게 다시 되찾는다는 면에서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리와일딩은 기존의 것과 차이점은 예전에는 모든 환경운동이 그랬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에 너무너무 천착했다면 리와일딩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또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과거를 봤다면 리와일딩은 미래를 본다. 근데 그 미래는 인간이 전제하는 미래가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미래. 우리는 단지 도와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몽비어가 제가 한번 강연을 들었는데 막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리와일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Not an option, but a necessity.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제인 구달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인 구달 박사님이 지난 10월 1일인가 이제 타계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그때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2023년에 비무장지대에 모시고 갔더니 남한으로 침팬지 소리를 한번 내시더니 북한 쪽으로도 한번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때 공항에 배웅을 모셔다 드리고 그때 이게 저는 살아생전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저 출판사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인 구달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도 영장류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환경운동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연히 그분한테 비견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그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모델과 보여주신 어떤 비전은
누구나 따라갈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인 구달이 자연의 대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연의 대사. 자연이 파견한 어떤 생물을 통해서 그 자연을 만나게 해주면 그게 자연의 대사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렸더니 제인 구달이 그러면 나한테 저런 걸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저를 제인 구달로 바꿔서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인 구달하고 마지막으로 나눈 이메일이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여기다가 좋은데 여기 코끼리가 코밖에 안 나오는데 코끼리 몸을 좀 더 그려달라. 그 다음에 당나귀를 추가해달라. 돼지를 추가해달라. 벌을 추가해달라. 뭐뭐를 추가해달라. 로 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림을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의 숙제로 남아있고 올해 안에는 완성을 해서 그래서 제인 구달 본부한테 보내서 그래도 그 제인 구달의 탄자니아의 덕터 제인 구달 박사의 꿈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인 구달 박사님의 뜻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길어서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저는 오늘 제 책과 인생과 작품들과 리와일딩을 소개해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리와일딩이건 뭐건 간에 좀 더 나은 세계 그리고 자연이 좀 더 융성한 세계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하실 거 좀 생각하실 동안에 미리 질문 주신 분들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그걸로 인해서 사실 야생동물하고의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다. 그게 어쩌면 리와일딩의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말이에요. 사실 지금은 이미 말이 쑥 들어갔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지금도 그게 아직도 이상한 가설들이 난무하긴 하지만 우한 시장에서 원래 박쥐에서 나왔던 사스의 친척병이었던 그것이 천상갑이라는 중간동물로 매개동물로 전이됐다가 사람한테 퍼졌다. 이게 주 시나리오인데 사실 야생동물하고의 무분별한 접촉과 서식지 파괴가 코로나의 원인으로서 지목이 됐거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갑자기 근본 원인 싹 들어가고 갑자기 마스크와 방역 이거밖에 얘기가 안 나왔었지만 초반에는 2020년 초반에는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적어도 서양 언론 같은 데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팬데믹 같은 것이야말로 그런 것을 알려주는 또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리와일딩뿐만 아니라 리와일딩을 말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재설정을 바로 얘기한다는 거. 더 이상 대항적이고 기량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다른 분은 멧돼지 고라니 공존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과연 같이 살 수 있느냐? 지금도 그런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리와일딩 제 책에도 표지에 고라니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고라니. 근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고라니와 멧돼지는요 선사시대부터 우리랑 같이 살았어요. 농민들이 언제나 같이 살았던 동물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래동화 이런 데서 고라니 때문에 못 살겠어 다 죽여버려야겠다는 주인공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런 건 나온 적 없어요.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관점도 달랐고요. 물론 상태가 달랐겠죠. 옛날에는 최상위 포식자가 살아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리와일딩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멧돼지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한 해에 7만 마리 이상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도. 심했던 해는 10만 마리 이상 죽였습니다. 최소한 40만 마리 이상을 죽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50만 마리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면 한국에 있는 동물을 실제로 거의 절멸시키는 의지나 다름없는 겁니다. 실제로 한돈협회는요. 환경부에다가 멧돼지의 절멸을 요구했어요. 실제로 환경부는요. 현재 저도 환경부랑 가끔 회의 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농민들한테 민원 나오지 않도록 더 확실히 잡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민원을 넣는 족족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족족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멧돼지의 공백은 그럼 다른 초식동물이 메우게 돼 있고요. 그럴수록 적대시하는 관계만 더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농민은 더 못 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만 나타나도 못 참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해주다 보면 오히려 적절하게 대응해서 적절하게 박멸까지 가지 않는 방식으로 조절해야지만 공존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근데 지금 방식으로는 그냥 요청하면 죽이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냥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이잖아요. 하지만 양구 같은 데서는 농민들이 사냥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천연기념물인데도요.
그래서 요즘에 환경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우스갯소리가 뭐가 나오는지 아닙니까? 이제 곧 사냥도 유해동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미 하남시에서는 오소리를 유해동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어요. 그럼 곧 있으면 이제 어민이나 낚시단체에서는 아마 수달도 올리자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면 대한민국 모든 동물이 유해동물 되는 날이 온다라고 우리가 농담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 세상은 없죠. 자기 자국에 있는 동물들이 다 유해동물. 근데 그렇게 적대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현재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피해 보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농민이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땅에서의 토양의 영양분, 거름, 물, 햇빛 다 자연에서 오는 겁니다. 자연은 멧돼지도 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취사 선택하고 싫어하는 거는 배척할 수 없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그러면 그렇다고 아무것도 그냥 무조건 수용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죽일 돈으로 가장 적절한 울타리가 뭔지를 연구해가지고 설치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 보상 정책도 실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당연하게 보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어민들도 거기에 있는 어장에 있는 물고기나 물사리가 다 자기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물범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돌고래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공공재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어류들은 자체가 생명이니까. 근데 그것을 피해보상적 차원으로 또 접근을 하면 너무 당연하고 선언적인 권리가 또 돼버려요. 사실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공존할 수밖에 해야 되고요. 자연은 박멸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히려 괴물을 키우게 됩니다. 박멸을 하려고 하면 생태계가 초토화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는 이상한 놈이 더 등장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좀 한 해도 정말 강연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항상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점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더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일조할 수 있느냐. 물론 당연히 자기 삶에서 자기 삶의 생태적 발자국을 낮추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만약 이 리와일딩과 이 야생의 복원에 더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만으로 돌아오진 않겠죠. 아무래도 물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꼭 대형 동물만 리와일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자기가 텃밭을 하나 하더라도 그 텃밭이 다른 동물들도 좀 올 수 있게 하면 좋아요. 저는 옛날에 조그만 텃밭을 하면서 조그맣게 그 약간 표지판처럼 뭐라고 벌레 환영 이렇게 써가지고 거기다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물론 뭐 벌레들이 한글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동물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면은 확실하게 조그만 텃밭이라도 돌아오는 동물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만약 멧돼지 사살이 됐던 아니면 이런 뭐 이제 지리산 반달곰 같은 경우도 그 지리산에서 많아져서 이제 옆에 동네로 옮겨가야 되는데 왜냐면 생물이라는 게 결국 성체가 되면 졸업을 하고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새 짝을 찾고 가족을 만들고 모든 지자체에서 안 받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에 야생의 자연에 대한 수많은 관리 정책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일반인한테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자연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정책에서는 지지하지 않고 유권자로서 그런 걸 또 요구하는 요즘엔 게다가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생태를 아작내면 그거를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올리면 바로 봅니다.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그런 비판의 글이 올라오면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생태적 마인드가 있으신 분, 특히 실천을 개인적인 삶에서 잘하신 분들은 보통 너무 점잖아요. 너무 점잖아가지고 그런 글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아유 내가 뭐 나대면서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조신하게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보통은 소위 말하는 진상들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교양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지자체와 저도 옛날에 그런 민원 많이 넣었습니다. 구청한테 왜 무슨 이상한 길을 내길래 내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은 뭘 원하시냐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합니다. 그랬죠.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웃더라고요. 저는 공무원이 대놓고 막 웃는 걸 처음 봤어요. 저한테.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왜 요구 못 합니까? 그걸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제발 하지 마. 보도블록 뒤집지도 말고 그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일조하는 것, 그리고 그런 꼭 민원 넣는 게 부담스럽다면 다른 또 내 지역, 내 사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친구들 안에서도 좀 그런 식의 행동을 유발하는 거. 제 어머니가 충북 괴산에 계신데 아들이 저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야생동물을 막 얼싸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정원을 막 가꾸는데 제가 그러지 마라, 좀 놔둬라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또 이렇게 하고 계세요. 뭐 자기가 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작은 행동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큰 결정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실제로 사회 변화는요, 제가 어떤 심지어는 그런 모델링이나 이런 연구도 많이 있는데 사회 전체 구성원이 그런 걸 생각해야 하는 것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약 5% 정도만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그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의견으로 자리매김되고 실제로 사회 변혁을 일으키는 동인이 된다고 합니다. 가령 지금은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의식이 많이 생겼잖아요. 한 15년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20년 전은 확실히 안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각보다는 빨리 찾아올 수 있다. 물론 동시에 또 유기견도 많아지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회 변혁, 게다가 한국은 소위 말하는 냄비 근성의 나라라고 하지만 더 좋게 말하면 갑자기 화락 또 하기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여할 것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분은 자기가 도시인으로서 너무 다듬어진 자연을 보면서 자라면서 좀 편치 않는 마음도 있는데 또 그것조차도 근데 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너무 인간적인 관리의 손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하십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이런 마음을 쓰신 분이 계신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인데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있는 그 황윤혜 교수님이라는 분이 조경학과에 계십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근데 거기서 리왈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이 했었던 재미있는 연구 뭐냐면 싱가포르도 우리만큼 되게 도시잖아요. 도시국가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옥상 정원, 가로수, 그다음에 그냥 길 옆에 조금에 나와 있는 녹지 이런 것들을 약간 아주 다듬어진 버전, 좀 덜 다듬어진 버전, 꽤 막 마구 자르는 버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시험해 봤어요. 뭘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굉장히 다듬어진 버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간 버전을 좋아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꽤 야생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완전 마구 자라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공원 같은 데 아까 제가 민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자기가 그 녹지에다가 추구하는 어떤 상 있죠. 이것을 너무 다듬어진 그런 인공적인 베르사유 공원 같은 그런 거 말고 좀 자연스러운 미학 같은 거를 평소에 추구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아까 제가 오자마자 여기 막 평을 했잖아요. 이 플라스틱 조화와 이런 거. 때로는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여기 관리자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꼭 여기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평소에 그런 미학, 우리가 뭘 마주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식의 그냥 초록색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생명이어야 되고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된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사회의 그런 변혁은 원래 주인공이 청년인데 얼마 전만 해도 그래도 그런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두 가지 전쟁과 또 트럼프의 재선과 이런 게 겹치면서 국제사회 분위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굉장히 동력을 많이 잃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렇게 기후변화 어쩌고 얘기하는 항상 그런 무슨 결혼이라든지 주거에 뒷전에 밀린다. 이게 지금 현재 분위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왕도는 없어요. 사실 거기서 동료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쩌면 그래도 절충안 같은 걸로 시작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태복지라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유럽의 어떤 도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런 조사는 꽤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당신의 웰빙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웰빙에 대해서 당신의 행복과 웰빙을 결정하는 주인자가 뭐냐고 했더니 당연히 경제적 수익 같은 것도 그게 제일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였지만 상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자기 동네의 조류 다양성이 그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정도도 그게 자기의 행복과 웰빙에 큰 역할을 준다고 대답한 일반인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생태적 복지라는 것이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배 필 곳이 하나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람의 진짜로 그냥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좀 가지고 가서 좀 뚫고 들어갈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가령 주거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도.
그냥 완전히 주변에 뭐 스타벅스랑 무슨 편의점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거 완전히 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은 절충안이지만 그런 생태복지와 주거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그런 가치들을 함께 해서 그런 부분도 하나 좀 넣고, 그러면서 또 근원적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포장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떤 중요한 의제 같은 것을, 그것이 현재 인기가 없다고 해서 그걸 너무 둔갑시킬 때 그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설득하려고 하면 사실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또 둔갑시켜서 설득하면 나중에 그 둔갑한 가면을 휙 벗겨버리면 에이 이거였잖아 하면서 또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결국에는 정면 승부의 요소가 늘 남아 있어야 돼요. 어디나. 지금은 그렇게 저도 NGO 일하는 사람으로서 못지않게 절망적인 상황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을 받는 거는 저희가 새롭게 그렇게 기획을 해서 운동을 펼치면 상당히 반응이 와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유해동물 외교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유해동물 명예회복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번 달에 합니다. 이번 달 22일 날.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단일 사업으로서는 재단 창립 이래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 정도로 그런 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통 말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히 리더로서는 그거를 아까 말한 좀 설득적인 프로그램과 좀 절충안적인 것도 같이 가져가는 건 필요하지만 그 심지를 잊지 말고 계속 노력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제가 항상 여기 남자분 딱 한 분 계신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남자분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쪽 움직임에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언젠가 우리가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도. 그래서 그 층위 자체를, 외연을 넓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기가 편한 그 그룹만이 아닌 그런 것까지 언젠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 제가 뭐 당연히 지금 답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투표를 얻어서 정책 실시하고, 바로 그게 아까 뒤에 분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단체랑 또 연대를 함으로써 좀 이렇게 키우다 보면 또 그냥 주변의 그 동년배들만 설득해서는 안 될 문제들도 약간 돌려치기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모르신 분 계실까봐 저희 재단에서 작년에 땅을 좀 구입했고, 아까 뒤에 분 질문하셨을 것처럼 뭘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사실 그런 거에 또 일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크라우드 펀딩으로 9천만 원을 모았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죠. 정말 십시일반에서 모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파주 장곡리 일대 땅을 408평 정도 되는 땅을 사고, 그걸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들이 다 돌아왔고, 거기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거기 또 가끔 사냥꾼들이 와서 막 울물을 막 놔요, 이 주변에. 그래서 그걸 보이는 거 족족 다 제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땅엔 적어도 생처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좀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주변의 땅을 키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다른 무슨 기업하고도 얘기 나누고 있는데, 더 큰 땅을 좀 더 또 서식지로서 가치가 더 있는, 이번에 제가 작년에 시작한 그것은 일부러 개발 압력이 조금 있는 땅을 골랐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삶으로써 딱 변화가 생기니까, 차이가 생기니까요. 물론 그것이 다음에는 어떤 게 돼야지 지금 생각 중이긴 합니다만, 좀 더 커다란 면적에 좀 더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땅을 물색을 해서 그것을 더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만약 또다시 야생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실제로 실행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뭘 하고 있냐면, 어떤 개인을 만났는데 어떤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지를 또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야생신탁 사유지 인증을 해드리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와 또 우리가 또 구매하는 땅 같은 거를 넓혀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생기면, 그리고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지자체 같은 데다 이제 제안할 수 있죠. 저희 사실은 우리가 이거 시작했더니 경기도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하려고 했다가 그 돈을 하필이면 산림조합을 통해서 집행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 갈등이 생겨서 못해요. 산림조합은 참고로 산림청, 완전히 저는 산림 파괴청이라고 부르는 산림청의 돈을 다 담당한 산림조합, 거기랑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그게 안 됐는데, 아무튼 국가한테 당연히 제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뒷전인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일례로 하나만 들어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그 남한의 둘레보다도 긴 울타리가 아직도 국내에 쳐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도 40km 이상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것 때문에 사냥이 1000마리 이상이 아사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최근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했어요. 빨리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경보 단계가 올라가면 다시 놔두겠다. 환경부가 무슨 농림부의 진짜로 무슨 이중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오래된 우리나라의 실제 모습입니다, 현재. 그래서 좀 어렵지만 아직은 민간 차원에서 더 모범을 제시를 하고 따라와 주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고, 아까 스라소니의 꿈을 진짜로 복원하려면 그때는 정말 국가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거에서 가능할지 유명한 사례로 파타고니아의 CEO였던 크리스 톰킨스와 또 노스페이스의 창업자였던 더글라스 톰킨스 두 명이 결혼해서 만나서 그런 리와일딩 사업을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땅을 워낙 부자니까 땅을 산 다음에 그걸 리와일딩해서 만들어서 국립공원에다가 그 나라 정부한테 기부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10개 이상의 국립공원을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알려지지 않은 영웅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영웅이에요. 그런 거를, 그 모델을 그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언젠가 국가한테 이런 걸,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재벌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라는 걸 제안을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갈 길이 머네요. 지금 겨우 야생식당 하나 성공했고 그 9천만 원 모으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단계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니 여러분은 또 그거를 또 지원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좀 더 외연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책도 쓰고 이런 강연을 통해서 좀 더 모범 사례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나갈 수 있는 이정표를 좀 더 제시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